쌀 한 톨 없는 놈이 계집을 주워왔어? 그것도 벙어리 거지를? 한겨울 선비 도윤이 장터에서 쓰러진 여인을 등에 업고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입을 열지 못했고 맨발에는 핏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도윤의 어머니는 말없이 방문을 열어주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윤의 집에 온 바로 그날부터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청풍고을에 도윤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라 하기엔 참으로 궁색한 형편이었지요. 아버지는 도윤이 15 되던 해에 돌아가셨고 남은 것이라곤 기울어진 초가삼간과 빈문서 두어 장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밭에 나가 호미질을 하고 해가 지면 기름 한 방울 아끼며 글을 읽었지요. 도윤아, 내가 아무리 글을 읽어봐야 과거 갈 노잣돈이 있느냐. 이웃 영감의 말에도 도윤은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글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가난한 주제에 고집만 센 놈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이었지요. 도윤 모는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심해졌고 올해는 유독 기력이 떨어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약을 지어 오겠습니다. 됐다. 그 쌀로 내가 밥을 먹어라. 어머니는 매번 손사래를 쳤지만 도윤은 마지막 남은 쌀 서되를 들고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품에 안은 약봉지가 따뜻했지만 빈 쌀독 생각에 발걸음은 무거웠지요.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약값이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남의 짐이라도 날라주면 엽전 몇 잎은 벌 수 있었지요. 한나절을 이리저리 뛰어다닌 끝에 겨우 엽전 12잎을 손에 쥐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도윤이 주막 앞을 지나는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막 처마 밑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누더기를 뒤집어 쓴 한 덩어리라 해야 맞겠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인이었습니다. 스물 남짓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인데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맨발에는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소? 도윤이 여인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여인이 눈을 떴지요. 눈동자가 유난히 깊고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여인은 입만 벌렸다 닫을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하시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요. 엽전 12잎을 만지작거리다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모,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도윤은 그 국밥을 여인 앞에 놓았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여 눈물을 떨어뜨렸지요. 세상에 저것 좀 봐. 자기도 못 먹는 놈이 거지한테 국밥을 사줘. 주막 안에서 구경꾼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여인이 국밥을 다 먹고 나자 도윤이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소?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은? 여인이 다시 고개를 저었지요. 도윤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이 여인을 두고 가면 오늘 밤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도유는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뼈만 남은 여인이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미친 놈이 아니고서야 벙어리 거지를 데려오겠냐.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거지까지 거둬. 수군거림이 마을 끝에서 끝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어머니만은 달랐지요. 도윤이 여인을 업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기침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오너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이 왜 낯선 여인을 데려왔는지 묻지 않았지요. 대신 여인의 맨발을 보더니 미지근한 물을 떠와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핏자국이 씻겨 나가자 하얗고 고운 발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잠깐 커졌지요. 발이 곱다는 것은 이 여인이 본래 맨발로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아. 예, 어머니. 이 아이 발목에 뭐가 묶여 있구나. 어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낡은 삼배 조각이 묶여 있었습니다. 때에 저러 빛깔을 알 수 없었지만 자세히 보니 한쪽 모서리에 무언가 수놓아진 흔적이 있었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물건이다. 내가 맡아두마. 어머니는 삼배 조각을 곱게 접어 자기 베개 속에 넣었지요. 그날 밤 여인을 안방에 눕히고 도윤은 부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왔지요. 도윤아. 예, 어머니. 아까 내가 국밥값으로 쓴 돈이면 내 저녁이었을 텐데. 배는 안 고픕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거짓말을 모를 리 없었지요. 기침을 한 번 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말이 아니라 손끝에서 나오는 법이다. 도유는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다.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지. 어머니의 말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렸지요.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말의 참뜻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윤이 눈을 떠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화덕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작은 솥 안에 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소연 도윤이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지요. 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을 쓸고 닦은 뒤 어디서 구했는지 나물 몇 줌을 캐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걸 당신이?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빛이 대답하고 있었지요. 은혜를 갚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뒤로 소연은 말없이 온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어머니의 이불을 뒤집어 널었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소연의 손끝이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여느 사람과 달랐습니다. 도윤의 찢어진 도포를 기워놓은 것을 보면 실밥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곱고 단정했지요. 어머니는 그 바느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바느질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소연에게 출신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말을 못하는 것을 알았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요. 어머니는 사람을 재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 믿었지요. 보름이 지났을 무렵 도윤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여인을
제 아내로 맞아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원한다면 도유는 소연 앞에 무릎을 꿇고 더듬더듬 말했지요. 나는 가진 것이 없소. 기울어진 초가의 빚까지 있소. 그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소연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대신 소연이 한 것은 마당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쓴 것이었습니다. 네. 그 한 글자에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그렇게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콜레라 할 것도 없었지요.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앞에서 절 한번 올리고 어머니가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 콜레의 잔치의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축하하러 오지 않았지요. 거지를 아내로 삼다니 저 집안대가 끊기겠어. 벙어리를 데려다 뭘 하려고. 밥이나 더 축내지.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도윤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개의치 않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연이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부쩍 줄었지요. 소연이 뒷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 드린 덕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약초나 캐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증세에 딱 맞는 약초만 골라서 캐왔지요. 도윤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약초를 어디서 배웠소? 소연은 말 대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으로 맑았지요. 어머니는 소연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둘 사이에는 묘한 정이 흘렀지요. 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하면 소연이 달려와 등을 쓸어주었고, 소연이 마당에서 빨래를 하면 어머니가 창문 너머로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아. 예, 어머니.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데려왔구나.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도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봄이 오자 소연은 더 바빠졌습니다. 뒷산에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는 것은 물론이고, 텃밭에 채소 씨를 뿌리고 달장을 고치고 헌 옷을 모아 입을 솜을 만들었지요. 말을 못하니 모든 것을 몸으로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진 뒤에야 쉬었지요. 도윤은 그런 소연이 안쓰러웠습니다. 당신은 좀 쉬시오. 내가 할 테니. 소연이 고개를 저었지요. 두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일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지요. 사람의 됨됨이는 말이 아니라 손끝에서 나오는 법이다. 소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온 집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도윤이 밭에서 돌아오니 소연이 마당에 앉아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놀라운 것이었지요. 소연이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그 글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획이 반듯하고 힘이 있었으며 서당에서 10년을 배운 선비도 흉내 내기 어려운 글씨체였지요. 도윤은 멍하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그를 알고 있었소?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가 사라졌지요.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는 벙어리 여인, 곱디고 온 바느질 솜씨, 약초의 밝은 지식.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도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캐물을 생각은 없었지요. 당신이 누구였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하오.
도윤의 말에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봄이 깊어가고 도윤의 집에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텃밭에서 채소가 자라고 닭이 알을 낳기 시작했지요. 어머니의 안색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굶는 날은 없어졌지요. 그러나 세상이 이 부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청풍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 조좌수의 눈에 소연이 띈 것이었지요. 조좌수는 청풍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논이 100마지기, 밭이 50마지기, 기와집이 3채에 거기에 하인만 10명이 넘었지요. 고을 사또조차 조좌수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은자가 오가는 사이이니까요. 조좌수의 겉모습은 너그러웠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면 누구에게나 껄껄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요. 허허, 자네 아이가 벌써 이만큼 컸나. 세월 참 빠르이.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좌수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남의 논이 탐나면 빈 문서를 만들어 빼앗았고 남의 종이 마음에 들면 은자를 던져 사왔습니다. 그런 조좌수가 소연을 처음 본 것은 4월 초파일 마을 우물가에서였습니다. 그날 소연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얼굴을 씻고 있었지요. 때가 씻겨 나간 소연의 얼굴은 세상에 옥처럼 하얀 살결의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단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조좌수가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았지요. 멈춰라. 가마꾼이 우뚝 섰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아, 그 벙어리 거지 말씀이옵니까? 도윤이란 선비놈이 장터에서 주워 온 계집이라 하옵니다. 조좌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지요. 벙어리라. 거지라. 조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마에 기대었습니다. 그 눈빛이 사냥감을 발견한 매의 눈빛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도윤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조좌수의 하인이었지요. 도윤 선비, 우리 좌수 어른께서 청하십니다. 도윤은 영문도 모른 채 조좌수 저택으로 갔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 기와집이 늘어서 있었고 마당에는 은행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었지요. 도윤은 태어나서 이런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게, 도윤. 조좌수가 대청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살찐 몸에 비단 도포, 손가락마다 옥반지가 빛나고 있었지요. 앉게. 도윤이 마루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내 익히 알고 있네. 그저 먹고 살만합니다. 허허, 겸손하기는. 쌀독이 비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있는데 조좌수가 담뱃대를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네. 은자 30냥을 줄 테니 자네 집 그 여인을 내게 넘기게. 도윤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벙어리 여인 말일세. 내 집에 일할 계집종이 필요한데 마침 그 여인이 부지런하다 하기에. 소연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 허허, 혼례도 안 치렀으면서 무슨 아내? 장터에서 주워온 것이 아내가 되나? 조좌수가 콧방귀를 뀌었지요. 은자 30냥이면 쌀을 수백 되는 살 수 있네. 병든 어미 약값도 걱정 없을 것이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닙니다. 소연은 제 아내이고 저는 제 아내를 팔지 않습니다. 조좌수의 눈이 차갑게 변했지요.
그러나 곧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젊은이가 기계가 있구먼. 좋아, 오늘은 돌아가게. 도윤이 돌아간 뒤 조좌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건방진 것. 조좌수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지요.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가진 적이 없는데. 조좌수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산수와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저 여인의 얼굴을 봤느냐, 춘삼아. 옆에 서 있던 하인 춘삼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른. 참으로 곱더이다. 곱다. 그 정도가 아니야. 한양 기생 10명을 합쳐도 저 여인만 못해. 그런 여인이 거짓골을 하고 저 가난뱅이 옆에 있다니 꽃밭에 돼지가 뒹구는 것과 뭐가 다르냐. 조좌수의 목소리에 탐욕이 끈적하게 묻어났습니다. 더구나 벙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을 못하면 불평도 못하고 도망도 못 치고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해. 이보다 좋을 수가 있겠느냐. 춘삼이 슬쩍 눈치를 보며 물었지요. 어른, 어찌 하시렵니까? 급할 것 없다. 때를 보아라. 조좌수는 담뱃대를 다시 물었지요.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 속에 음흉한 꾀가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한편 도윤의 이웃에는 박서방이라는 장작패가 살고 있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곰 같은 팔뚝,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였지요. 입이 거칠고 목소리가 우렁찼지만 마음만은 두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도윤의 아버지 때부터 이웃이었지요. 도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것도 겨울의 땔감을 날라다 주는 것도 박서방이었습니다. 도윤이 이 자식아 또 국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웠지. 박서방이 도윤의 집에 와서 호통을 치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아닙니다, 박서방. 소연이 죽을 쑤어줬습니다. 죽이면 되나? 밥을 먹어야지. 박서방은 투덜거리면서도 자기 집사를 퍼다 도윤에게 주곤 했습니다. 박서방은 소연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호의적이었지요. 말을 못하면 어때? 일 잘하고 마음씨 곱기만 하면 그게 최고 아니여. 박서방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윤 가족에게 더 각별했지요. 박서방의 아들 도리는 올해 10살이었습니다. 어미 없이 자란 아이라 얼굴에 때가 끼고 코딱지가 말라붙어 있었지만 눈만은 아버지를 닮아 반짝반짝 빛났지요. 소연은 도리를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표정이 따뜻했지요. 도리도 소연을 잘 따랐습니다. 새어머니, 새어머니. 도리가 소연을 부르는 말이 새어머니였지요. 도윤의 아내니까 자기한테도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소연이 빙그레 웃으며 도리의 코를 닦아주면 박서방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코를 훌쩍거렸지요. 저런 사람이 거지였다니 세상에 참. 어느 날 박서방이 심각한 얼굴로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조좌수 그 작자가 자네한테 뭐라 했지? 어찌 아셨습니까? 마을에 소문이 안 도는 게 없어. 조좌수가 자네 아내를 사겠다고 했다며?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거절했습니다. 잘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박서방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조좌수가 원하는 걸 못 가지면 어떤 짓을 하는지. 자네는 모르지. 3년 전 마을 남쪽 김첨지 기억하나? 논 20 맞이기를 빼앗기고 쫓겨났잖여.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네, 조심해야 해. 그 작자 뒤에는 사또가 있어. 사또요? 이 사또 그 양반 조좌수한테 은자를 받아먹고 있어. 소문은 쫙 퍼져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입을 못 여는 거야. 박서방이 한숨을 쉬었지요. 내가 옆에 있을 테니 너무 걱정은 마라. 하지만 단단히 조심해. 그날 밤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안방에서 어머니 옆에 누워 잠들어 있었지요. 도윤이 살그머니 문을 열고 소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소연의 얼굴 위에 떨어지고 있었지요. 잠결에도 소연의 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지요. 한쪽에 수놓은 문양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소연이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지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도윤은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소연의 과거가 아니라 이 사람을 조좌수로부터 지키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 무렵 조좌수의 저택에서는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시각, 조좌수의 사랑채에 이사또가 와 있었지요. 이사또는 마른 체구에 메부리코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관복을 입으면 그럴듯해 보였지만 벗어놓으면 쥐처럼 눈알을 굴리는 소인배였지요. 벼슬이 겨우 현감이었는데 그마저도 줄을 잘 서서 얻은 자리였습니다. 사또 어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소. 허허, 좌수가 부르면 와야지. 이 사또의 눈이 상 위에 놓이는 자 보따리에 닿았습니다. 은자 50냥이었지요. 보통 사람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사또 어른께 작은 성의를 준비했소. 이 사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눈은 이미 은자에 가 있었지요. 이것이 무슨 일인지. 별것 아닙니다. 다만 도윤이라는 선비 하나가 좀 거슬려서요. 도윤, 그 가난뱅이? 예. 그놈이 가진 것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놓질 않으니. 조좌수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향이 방 안에 퍼졌지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사또 어른께 부탁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힘 좀 써주시오. 이 사또가 은자 보따리를 슬쩍 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좌수의 부탁이라면야. 이 고을에서 내관인을 찍으면 흰 것도 검은 것이 되는 법이요. 두 사내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으로 섬뜩했지요. 어둠 속에서 은자가 오가고 두 사내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엿본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조좌수 저택의 헛간 근처에서 장작을 패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담장 너머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지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도윤이라는 이름과 사또라는 말이 섞여 나오는 것만으로도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네. 박서방은 이를 악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깊었지요. 확실한 증거 없이 말했다가는 오히려 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봄바람이 따뜻했고 소연의 미소가 환했고 어머니의 기침이 줄었으니 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요즘 텃밭 일이 끝나면 마루에 앉아 무명천에 술을 놓곤 했지요. 무슨 문양인지 도윤은 알 수 없었지만 소연이 술을 놓을 때면 눈빛이 아득히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돌아갈 수 없는 곳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지요.
도윤은 소연의 등 뒤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지요.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해줄 것이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재촉하지 말라는 것. 그러나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도윤은 남의 바디를 거들며 품삯을 벌었고 소연은 뒷산에서 약초를 캐어 약재상에 내다 팔았지요.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마루에 나와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밭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낯선 가마가 서 있었습니다. 조좌수의 가마였지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마당으로 뛰어 들어가니 조좌수가 대청마루에 버젓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소연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윤이 소리쳤지요. 허허, 도윤이 왔구먼. 마침 잘 됐어. 조좌수가 부채를 접으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은자 30냥은 너무 적었던 것 같아. 50냥을 줄 테니 이 여인을 넘기게.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연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 허허. 조좌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뚱뚱한 몸이 마루 위에서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가만 보니 자네 어머니 약값이 밀려 있다며. 약재상 주인이 내 사돈인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장 외상값을 받으러 올 거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재상 외상값이라니. 사실이었지요. 어머니 약값으로 밀린 돈이 은자 5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나? 자네 땅, 그 조그만 밭 한 마지기. 아버지 빈 문서가 아직 살아있는 거 알지? 그 빈 문서가 누구 손에 있는지 맞춰볼 테야. 조좌수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윤 아버지의 빈 문서였지요. 어느새 조좌수가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대로라면 자네 집과 밭은 내 것이야. 넉넉하게 봐서 3달을 줄 테니 그 안에 여인을 넘기든지 빚을 갚든지 하게. 조좌수가 씩 웃으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잘 생각해. 3달이면 가을이야. 가을이 오기 전에 답을 달라고. 도윤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빈 문서가 조좌수 손에 있다니. 그것은 곧 집과 밭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소연이 다가와 도윤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지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요.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괜찮소. 아무 일 없을 거요. 도윤이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기침을 참으며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도윤아, 조좌수가 뭐라 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거짓말 마라. 다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연이를 넘기라 했지.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지요. 넘기면 안 된다. 어머니가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집을 잃으면 다시 지으면 되고, 밭을 잃으면 남의 밭을 갈면 된다. 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어머니, 이 늙은이가 길바닥에 나앉는 한이 있어도 며느리를 팔 수는 없느니라. 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번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날 밤
도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은자 5냥의 약값 외상, 아버지의 빚 문서, 석 달의 시한, 어느 것 하나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지요. 소연을 넘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도윤은 자기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그럴 수는 없다. 절대로. 이튿날 아침 도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가난한 선비에게 은자 5냥을 빌려주겠습니까? 더구나 조좌수에게 밉보인 사람에게 말이지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당 훈장 댁이었습니다. 훈장 어른,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허허, 도윤이. 마음은 알겠는데 나도 녹봉이 밀린 지가 석 달이야. 있어도 빌려줄 형편이 못 되네. 훈장은 미안한 눈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다음은 주막집 주모였습니다. 주모, 품삯으로 갚을 테니 은자 좀. 아이고, 도윤 선비. 조좌수 어른한테 밉보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간 내 주막이 문을 닫게 생겼소. 미안하오. 주모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가도 포목점 주인을 찾아가도 대답은 같았지요. 조좌수 어른한테 밉보이면 우리까지 피해를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좌수의 그림자가 고을 전체를 덮고 있었지요. 도윤은 하루 종일 헛걸음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서방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내가 가진 돈이 은자 1냥밖에 없어. 이거라도 가져가라. 안 됩니다, 박서방. 그건 돌이 글방 보낼 돈 아닙니까? 글방이 뭐가 중한디? 자네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박서방이 울컥했지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요? 박서방이 주먹으로 마루를 쾅 내리쳤습니다. 조좌수 그 작자 두고 봐라. 반드시 꼬리를 잡아줄 테니. 박서방의 눈이 단단하게 빛났지요.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도윤의 집 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도윤 선비, 외상값 은자 5냥. 이번 달 안으로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한 달만 더 말미를 주시오. 조좌수 어른이 이번 달 안으로 받아내라 하셨소. 내가 어찌하겠소. 약재상 주인도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조좌수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는 처지였지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지요. 그날 저녁 소연이 도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은 은장도였습니다. 칼집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은빛이 여전히 곱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땅바닥에 글씨를 썼지요. 이것을 파시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물건 아니오. 당신이 소중히 간직하는 것을 내가 어찌 팔겠소. 소연이 다시 글씨를 썼습니다. 어머니, 약값이 더 소중합니다. 도윤의 눈이 뜨거워졌지요. 소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 은장도가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 소연에게 어떤 의미인지 도윤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소연이 자기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려 한다는 것. 안 돼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이요. 내가 다른 방법을 찾겠소. 소연이 한참 동안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은장도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소리 없이 울었지요. 도윤은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윤이 어머니와 소연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소연, 제가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한양이라니 그 먼 곳을? 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한양에 가면 품팔이라도 할 곳이 있을 겁니다. 이 고을에서는 조좌수 때문에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습니다. 석 달 안에 돈을 모아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근심이 가득했지요. 내가 떠나면 소연이와 내가 어찌. 박서방이 곁에 있습니다. 부탁해 두었습니다. 도윤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저었지요. 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소연,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소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대신 소연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박서방이 마을 어귀까지 도윤을 배웅했습니다. 도윤아, 조심해라. 그리고 소연이 일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 걱정 마라. 고맙습니다, 박서방. 도윤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지요. 박서방이 코를 훌쩍이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어서 가.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소연이 대문 앞에 서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도윤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것이 도윤의 선택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지요. 조좌수의 그물에서 벗어나 돈을 벌어 돌아와 빚을 갚고 소연을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도윤은 잠든 소연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소연의 볼 위에 떨어지고 있었지요. 잠결에 소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요. 도윤은 소연의 이마에 살그머니 손을 얹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만 말했지요. 새벽녘 도윤이 보따리를 챙겨 나서려 하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주먹밥 2개였지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를 부탁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한다. 어머니는 기침을 삼키며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참으로 가벼웠지요. 도윤은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울음을 참았습니다. 박서방이 마을 어귀까지 도윤을 배웅했습니다. 도윤아, 조심해라. 그리고 소연이 일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 걱정 마라. 고맙습니다, 박서방. 도윤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지요. 박서방이 코를 훌쩍이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어서 가.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소연이 대문 앞에 서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연의 손이 가슴 앞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이. 도윤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야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소연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 먼지만 바람에 날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도윤이 떠난 뒤 청풍고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요. 도윤이 떠난 날 밤 조좌수의 저택에 전갈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른, 도윤이 한양으로 떠났다 합니다.
조좌수의 얼굴에 느글느글한 웃음이 번졌지요. 그래, 고양이가 없으니 쥐가 편하겠구나. 아니, 쥐가 나갔으니 고양이가 편한 건가? 조좌수가 담뱃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때가 왔다. 움직여라. 도윤이 떠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하루도 쉬지 않았지요. 새벽마다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텃밭을 돌보고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어머니 곁에 앉아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말이 없으니 더 부지런히 움직였지요. 어머니는 그런 소연이 안쓰러웠습니다. 소연아, 내가 이리 고생하는데 내가 짐만 되는구나. 소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기 볼에 대었습니다. 그 손길이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지요. 박서방은 도윤이 떠난 뒤 매일 도윤 집을 들렀습니다. 아침이면 장작을 쌓아주고 저녁이면 쌀 한 되씩 놓고 갔지요. 박서방, 이러면 안 됩니다. 돌이 먹일 것도. 어머니가 만류했지만 박서방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돌이 그놈은 풀떼기만 먹여도 살찌는 놈이니 걱정 마십시오. 박서방은 호탕하게 웃었지만 돌아서면 한숨이 나왔지요. 조좌수가 언제 손을 쓸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박서방이 조좌수 저택에 장작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헛간에 장작을 쌓아놓고 품삯을 받으러 사랑채로 갔지요. 그런데 사랑채 안에서 조좌수와 춘삼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부를 옮겨라. 이사또한테 준 것, 마을 이장한테 준 것, 포졸 대장한테 준 것. 다 적혀 있으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지. 어디로 옮길까요? 헛간 항아리 밑에 넣어 두어라. 거기는 아무도 안 뒤지니까. 박서방의 귀가 쫑긋섰지요. 뇌물 장부라고? 박서방은 품삯을 받은 뒤 시간을 끌며 헛간 쪽을 살폈습니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항아리 밑을 뒤졌지요. 과연 얇은 장부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그 내용이 어마어마했지요. 이사또에게 은자 50냥, 포졸 대장에게 은자 20냥, 마을 이장에게 은자 10냥. 날짜와 금액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조좌수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어. 박서방은 장부를 품에 넣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집에 돌아온 박서방은 장부를 기름종이에 싸서 마루 밑 항아리 속에 숨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도윤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한편 소연은 약초를 캐며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소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벙어리 거지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변화가 시작된 것은 우물가에서였습니다. 그날 마을 안악 복순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아이를 업은 채 비명을 질렀지요. 아이고, 우리 만돌이가 숨을 못 쉬어. 등에 업힌 투수 살배기 만돌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떡 조각이 목에 걸린 것이었지요. 안악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연이 달려왔습니다. 소연은 만돌이를 복순의 등에서 내려놓더니 아이를 뒤집어 등을 탁탁 두드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 떡 조각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만돌이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세상에, 숨 쉰다. 만돌이가 숨 쉰다. 복순이 만돌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손을 잡고 절을 했지요. 은인이요. 은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벙어리 소연이가 만돌이를 살렸대. 어디서 저런 재주를 배웠을까? 그 일이 있은 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둘 소연을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소연아, 우리 영감이 허리가 아프다는데 약초 좀 봐줄 수 있겠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손에 약초 보따리를 들고 왔지요. 약초를 다듬어 찜질을 해주니 사흘 만에 영감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야, 이 약손이 보통이 아니여. 다음에는 아이가 배탈이 난 집에서 찾아왔지요. 소연아, 우리 아이가 이틀째 설사를 하는데. 소연이 아이의 배를 만져보고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다음 날 아이의 배탈이 깨끗이 나았지요. 벙어리인데 어째 약초를 저리 잘하나? 그러게. 의녀도 저 정도는 아닐걸.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지, 벙어리라며 손가락질했는데 이제는 약손, 은인이라 불렀지요. 소연은 약초뿐 아니라 바느질 솜씨로도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복순이 찢어진 저고리를 가져왔는데 소연이 기워놓은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건 한양 비단 가게에서도 못하는 솜씨 아니요? 수놓은 무늬가 나비처럼 섬세했고 실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소연아, 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런 솜씨를? 복순이 물었지만 소연은 그저 웃기만 했지요. 그 미소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의 아들이 열병에 걸린 것이었지요. 사흘째 고열이 내리지 않아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의원이 30리 밖이니 훈장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그때 복순이 달려왔습니다. 훈장 어른, 소연이를 불러보세요. 그 아이가 약초에 밟다 하잖아요. 훈장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소연을 불렀지요. 소연이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혀를 살펴보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제대로 배운 사람의 손놀림이었지요. 소연은 뒷산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반 시즌 만에 약초 5가지를 캐왔습니다. 쑥, 칡뿌리, 금은화, 연교, 그리고 이름 모를 풀뿌리 하나. 소연이 직접 약을 다려 아이에게 먹였지요. 그날 밤 아이의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훈장이 소연의 손을 붙잡고 울었지요. 은인이요,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렸소. 소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훈장은 연신절을 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졌지요. 청풍고을에 벙어리 약손이 있는데 의원보다 낫다더라. 소연의 명성이 높아지자 의외의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떡을 파는 할머니가 소연을 찾아왔지요. 소연아, 내 다리가 오래되어 굽어졌는데 혹시 봐줄 수 있겠니? 소연이 할머니의 다리를 살펴보고 약초를 발라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할머니를 찾아가 다리를 주물러 주었지요. 보름이 지나자 할머니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소연아, 내 덕에 내가 다시 걷는다. 할머니가 떡 보따리를 싸들고 도윤 집에 찾아왔지요. 어머니와 소연이 오랜만에 배불리 떡을 먹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7월 칠석 무렵에 벌어졌지요. 마을 아이 서너시 냇가에서 놀다가 한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왔지요. 사람 살려,
도리가 빠졌어요. 박서방의 아들 도리였습니다. 소연이 빨래를 하다 소리를 듣고 냇가로 달려갔지요. 물살이 거센 곳에 도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치마가 물에 젖어 무거웠지만 소연은 팔을 저어 도리에게 다가갔지요. 도리의 옷깃을 잡고 힘겹게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도리가 물을 토하며 기침을 했지요. 살아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서방이 젖은 몸의 소연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아, 내 아들을.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거친 사내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소연이 박서방의 팔을 잡아 일으켰지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이후 박서방은 소연을 목숨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소연이를 지키겠어. 이건 은혜가 아니라 빚이야. 도윤 모는 소연의 활약을 방 안에서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아. 소연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지요. 내 손끝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말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맞지.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지요. 도윤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 집을 지켜다오. 소연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그 무렵 도윤은 한양에서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한양은 넓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를 아는 선비라 해도 백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곳이었지요. 도윤은 남대문 밖 짐꾼막에서 잠을 자며 낮에는 한강 나루터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하루 종일 등짐을 져도 버리는 겨우 엽전 20잎이었지요. 은자 5냥을 모으려면 100일은 좋게 걸릴 판이었습니다. 어깨가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마다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조금만 더 버티면. 나루터에서 함께 일하는 짐꾼들은 도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게, 자네 손을 보면 농사꾼도 아니고 짐꾼도 아닌데 대체 뭐 하던 사람이야? 선비였소. 선비가 왜 여기서 짐을 지고 있어? 돈이 급해서요. 짐꾼들이 껄껄 웃었지요. 선비가 돈이 급하다니 세상에 안 될 일도 없구먼. 그중 한 사내가 도윤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글씨를 잘 쓰나? 그럭저럭이요. 나루터 건너편 서찰방에서 편지 대필해 주는 사람을 구하더라. 하루 품삯이 짐꾼의 3배야. 도윤의 눈이 커졌지요. 서찰방이라면 편지를 써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 대신 편지를 써주고 돈을 받는 일이었지요. 다음 날 도윤은 서찰방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이 글 솜씨를 시험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 내일부터 나오게. 도윤의 벌이가 하루 엽전 60잎으로 늘었습니다. 석 달이면 은자 5냥을 모을 수 있는 속도였지요. 도윤은 밤마다 모은 돈을 세며 소연을 생각했습니다. 버텨다오, 소연. 어느 날 나루터에서 짐을 나르다 도윤은 귀한 사람의 가마와 마주쳤습니다. 가마 안에서 날카로운 눈의 사내가 도윤을 바라보았지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내였는데 관복이 아닌 평복 차림이었지만 가마의 격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인지 알 리 없었지요. 사내가 가마 안에서 시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이 선비 아니냐? 짐꾼 차림인데요. 손을 봐라. 붓을 잡던 손이다.
사내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지요. 충청도 쪽에서 올라왔을 것이야. 나중에 알아봐라. 그러나 이 우연한 만남이 훗날 도윤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소연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소연을 찾았고, 옷을 기울 일이 있으면 소연에게 부탁했지요. 소연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아오든 어떤 일이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도왔지요.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연이가 벙어리만 아니면 이 고을 최고 며느리감이지. 벙어리면 어때? 말 많은 며느리보다 100배 낫지. 그런데 말이야, 그 바느질 솜씨가 여염집 솜씨가 아니란 말이야. 혹시 양반집 규수 아니었을까? 에이, 설마. 양반집 규수가 거지꼴로 장터에 쓰러져 있겠어. 그건 그렇네. 안악들이 깔깔 웃었지만 복순만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나는 소연이가 범상치 않다고 봐. 글씨를 쓸 줄 안다잖아. 그것도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니야. 그래, 훈장 어른도 소연이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더라. 누군가에게 쫓기다 일이 흘러들어 온 거 아닐까. 안악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지요. 그러나 소연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지요. 어느 저녁 소연이 혼자 뒷산 약초밭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도윤모가 걱정이 되어 박서방에게 부탁했지요. 박서방, 소연이가 아직 안 돌아왔네. 좀 봐줄 수 있겠나? 박서방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초밭 근처에서 소연을 발견했지요. 소연은 약초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달빛 아래 앉아서 품속에 천 조각을 꺼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지요. 소연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천 조각의 수놓아진 문양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요. 박서방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저 천 조각이 뭐길래 저리 울까? 저 수놓은 문양은 가문 문양 같은데. 박서방은 그를 몰랐지만 양반집에서 장작을 팔며 본 적이 있었지요. 양반 가문의 보자기나 이불에 수놓는 고유, 문양 말입니다. 소연이, 너 대체 누구냐? 박서방은 소리를 내며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어머님이 걱정하신다. 내려가자. 소연이 황급히 천 조각을 품에 넣고 눈물을 닦았지요. 박서방은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사람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50리 밖 금성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청풍고을에 약손이 있다 하여 왔소. 우리 마을에 괴질이 돌고 있소. 열이 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데 의원이 손을 놓았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괴질이라니. 전염병이 퍼지면 마을 전체가 위험했습니다.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윤모가 소연의 팔을 잡았지요. 소연아, 위험하다. 가지 마라.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소연은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제가 안 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어머니는 그 글씨를 읽고 한참 동안 소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거라.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박서방이 나섰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소.
소연이 혼자 보낼 수는 없으니 소연과 박서방이 금성마을로 향했습니다. 금성마을에 도착하니 상황이 심각했지요. 10집 중 3집에서 환자가 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소연이 환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았지요. 소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나절을 헤매다 약초를 한 알음 안고 내려왔지요. 그리고 마을 가마솥에 물을 끓여 약초를 넣고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환자들에게 하루 3번 먹이시오. 소연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었지요. 땅바닥에 글씨를 써서 박서방이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쓰던 이불과 옷은 모두 삶아 빨아야 합니다. 우물물은 반드시 끓여서 드시오. 금성마을 이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을 글로 쓰는 겁니까? 예. 소연이가 글을 알아요. 박서방이 대답했지요. 이장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벙어리 거지가 글을 아는 데다 약초까지. 그러나 급한 불부터 꺼야 했지요. 소연은 사흘 동안 금성마을에 머물며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밤낮 없이 약을 다리고 환자의 이마를 식혀주고 더러워진 이불을 갈아주었지요. 박서방은 소연 옆에서 힘쓰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환자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에는 붉은 반점이 옅어지기 시작했고 엿새째에는 환자 대부분이 죽을 마실 수 있게 되었지요. 살았다. 우리 아이가 살았어. 마을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금성마을 이장이 소연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오. 우리 마을을 살려주셨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이장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지요. 마을 사람들이 쌀과 채소와 닭을 모아 소연에게 주었습니다. 소연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박서방이 대신 받았지요. 소연아, 이건 받아야 해. 어머님 드실 것도 있어야지. 소연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성마을을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줄지어 서서 소연을 배웅했지요.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마을에 다시 오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가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청풍 고을로 돌아온 소연을 마을 사람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소연이가 돌아왔대. 금성마을 괴지를 고쳤다며?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마을 사람들이 소연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지요. 불과 몇 달 전까지 벙어리 거지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이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모가 대문 앞에 서서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고생했구나. 어머니가 소연을 끌어안았지요. 소연이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소연의 등을 쓸어주었지요. 내 손이 참 많은 사람을 살렸구나. 사람의 된데미는 말이 아니라 손끝에서 나오는 법이다. 어머니의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짜 승리였지요. 소연은 마을의 인정을 받았고 약초 실력으로 이웃 마을까지 이름을 날렸습니다. 박서방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어머니의 건강도 좋아졌지요. 도윤은 한양 서찰방에서 편지를 대필하며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은자 3냥 반이 모였지요. 석 달째가 되기 전에
5냥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행상꾼 편에 도윤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물론 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건강히 돌아오세요. 도윤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소연의 글씨가 반듯하고 단정해서 마치 소연이 옆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요.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윤 가족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요. 복순이 반찬을 싸다 주고 쿤장이 쌀을 보내고 떡 할머니가 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윤이가 돌아오면 이 마을이 잔치판이 되겠지. 소연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사람들의 말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그러나 조좌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니,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조좌수의 탐욕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조좌수에게는 첩이 셋 있었지만 소연처럼 곱고 재주 있는 여인은 본 적이 없었지요. 벙어리인 줄 알았더니 글까지 안다고? 약초의 바느질의 글씨에. 이건 보통 여인이 아니야. 조좌수의 사랑채에서 은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춘삼과 조좌수의 조카 조만식이 자리를 함께했지요. 조만식은 25의 건달이었는데 삼촌의 재력을 등에 업고 고을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였습니다. 삼촌 그냥 가서 끌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조만식이 건방지게 말했지요. 이 바보야. 그냥 끌고 오면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소연이가 마을에서 인심을 얻었으니까. 조좌수가 혀를 찼습니다. 방법이 있다. 도윤이 놈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는 거야. 춘삼의 눈이 커졌지요. 도둑 누명이요? 그래. 도윤이 집에 비단을 심어놓고 관아에 도둑질 고발을 하는 거야. 이삿도가 잡아들이면 도윤이는 옥에 갇히고 여인은 혼자 남게 되지. 하지만 도윤이가 한양에 있지 않습니까? 돌아올 거야. 3달 기한이 다 되어가니까. 놈이 돌아오면 바로 손을 쓴다. 조좌수가 담뱃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비단 보따리 10피를 사와라. 그리고 이삿도에게 전가를 보내라. 은자 200냥과 논 5마지기 문서를 준비했다고. 춘삼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200냥이면 아까울 것 없어. 저 여인을 손에 넣으면 10,000냥짜리야. 조좌수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조만식이 씩 웃었지요. 삼촌, 저도 한몫 거들게요. 내 놈은 가만히 있어. 일을 망치면 가만두지 않는다. 조좌수가 조카를 노려보았지만 조만식의 눈에는 이미 다른 꿍꿍이가 서려 있었지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없는 사이 소연을 향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폭풍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터질 참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에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감나무의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도윤은 3달 기한이 다 되어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품에 은자 5냥 반을 안고 말이지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소연이 달려 나왔습니다. 도윤은 소연을 끌어안았지요. 소연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왔소. 돌아왔소.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지요. 3달 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이 조금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대문에 기대어 서 있었지요. 기침 한 번 없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그래, 잘 왔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박서방이 달려와 도윤의 등을 탁 쳤습니다. 이 자식아, 무사히 왔구나. 박서방, 그간 고마웠습니다. 고맙긴 소연이가 다 했지. 나는 옆에서 구경만 했어. 도윤은 그 길로 약재상을 찾아가 외상값 은자 5냥을 갚았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돈을 받으며 미안한 얼굴을 했지요. 도윤 선비, 미안하오. 조좌수 어른이 시키는 바람에 다 지난 일입니다. 빚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은자 반냥뿐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소연을 지켰으니까요. 그러나 도윤이 돌아온 것을 가장 반긴 것은 소연도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조좌수였지요. 돌아왔어. 좋아. 이제 시작이다. 조좌수의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세 단계로 짜여 있었지요. 첫 번째, 이간질이었습니다. 조좌수는 마을에 소문을 풀었지요. 조만식을 시켜 주막과 장터에서 흘리게 한 말이었습니다. 도윤이 한양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더라. 벙어리 아내를 두고 한양에서 호강했대. 서찰방 여주인이랑 사이가 좋았다던데? 거짓 소문이 바람처럼 퍼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연이가 고생하는 동안 남자란 다 그런 거야. 소연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도윤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소문을 듣고 분노했지만 어디서 흘러나온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도윤아, 진정해. 소문의 출처를 찾아야 해. 박서방이 말렸지만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두 번째, 가짜 증거였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지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지요. 조좌수의 하인 춘삼이 어둠을 타고 도윤의 집 뒷마당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방 안에서 눈을 떴지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사각 무언가를 파는 소리였지요. 소연이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지요. 소연은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도윤을 깨우려 팔을 흔들었지만 도윤은 한양에서의 고된 노동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그 사이에 춘삼은 뒷마당 장독대 옆 땅 속에 비단 보따리를 묻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 포졸 넷이 도윤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도윤, 비단절도 혐의로 너를 잡으러 왔다. 비단절도라니 무슨 소리요? 조좌수 어른댁 비단 10필이 사라졌는데 밀고가 들어왔다. 내 집에 숨겨두었다고. 포졸들이 집 안팎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떳떳했습니다. 훔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포졸 하나가 뒷마당 장독대 옆을 파헤치더니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다. 비단이다. 땅 속에서 비단 보따리가 나왔지요.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내가 묻은 것이 아니오. 입 닥쳐라. 증거가 내 집 마당에서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포졸 대장이 도윤의 팔을 꺾어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누명이요. 누군가 심어놓은 것이란 말이오. 도윤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소연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포졸에게 매달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벙어리의 몸짓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비켜라, 이년아. 포졸이 소연을 밀쳤습니다. 소연이 마당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도윤 모가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도둑이라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노인네 물러서시오. 방해하면 함께 잡아드리겠소.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기침을 토해냈지요. 소연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 완결이었습니다. 도윤이 관아로 끌려간 그날 오후 조좌수가 직접 도윤의 집에 나타났지요. 허허, 안 됐구먼. 조좌수가 혀를 차며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도윤이가 비단을 훔치다니. 나도 믿기 어렵지만 증거가 나왔으니 어쩌겠나. 소연이 조좌수를 노려보았지요.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당신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소연은 알고 있었지요. 조좌수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이제 도윤이는 옥에서 나오기 어려울 거야. 비단 10필이면 곤장의 유배형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 내 집에 오면 도윤이를 풀어줄 수도 있다. 소연이 뒤로 물러섰지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도윤이만 더 고생하는 거야. 조좌수가 씩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도윤 모가 소연의 손을 잡았지요. 소연아,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알겠지?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관아 옥사에서 도윤은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옥사는 어둡고 축축했지요. 쥐가 구석에서 킁킁거리고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 앉아 있었지요. 이삿도가 도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비단 10필을 훔친 죄, 증거가 분명하다. 내 놈이 부인한들 소용없다. 삿도,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이옵니다. 증거가 내 집 마당에서 나왔는데 무슨 모함이냐. 이삿도의 눈이 차갑게 빛났지요. 조좌수에게 은자 200냥과 논 5맞이기를 받은 뒤였습니다. 도윤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귀였지요. 곤장 30대에 처한다. 곤장이 내리쳤습니다. 1대, 2대, 3대. 도윤은 이를 악물었지요. 등가죽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비명을 삼켰습니다. 10대째 도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20대째 바지에 피가 스며들었지요. 30대가 끝나자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졌지요. 소연, 어머니, 버텨야 한다. 그 시각 조좌수의 저택에서는 축하 자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어른. 춘삼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지요. 도윤이는 옥에 갇혔고 이삿도가 곤장까지 쳤습니다. 조좌수가 술잔을 들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소연이를 데려와야 진짜 끝이지. 그런데 여인이 완강합니다. 쉽게 넘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강하면 더 재미있지. 도윤이 놈이 옥에서 썩어가는 꼴을 보면 마음이 바뀔 거야. 조좌수가 한 모금 더 마시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이틀만 더 기다려. 그리고 소연에게 전가를 보내라. 도윤이가 유배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 집에 오면 풀어주겠다고. 박서방이 소식을 듣고 관아로 달려갔지만 포졸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했지요. 도윤이는 내 이웃이요.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니란 말이오. 시끄럽다. 물러가지 못할까. 박서방이 관아 앞 돌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을 부르르 떨었지요. 장부를 꺼내야 하나. 하지만 지금 꺼내면 조좌수가 무슨 짓을 할지. 이 사또가 조좌수 편인데 이 고을에서 장부를 내밀면 오히려 나까지 잡혀갈 수 있어. 박서방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고을 안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더 높은 곳에 호소해야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면. 아니, 그거 눈에 맡기는 거잖아. 박서방은 밤새 뒤척이며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연이 몰래 옥사를 찾아갔지요. 포졸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면회를 얻어냈습니다. 옥사 안에 도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등에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얼굴이 흑빛이었지요. 소연. 도윤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을 보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요. 미안하오. 내가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소연이 살창 사이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도 울고 있었지요. 소리 없는 울음이 살창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조좌수의 짓이오. 알고 있소. 하지만 어찌할 수가 없소. 도윤이 소연의 손을 꽉 쥐었지요. 당신은 조좌수에게 가면 안 돼요. 제발. 내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당신만은. 소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지요. 당신을 여기 두고 가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소연이 돌아간 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빚을 갚으러 한양까지 갔지만 결국 돌아와서 당한 것은 더 큰 모함이었지요. 힘이 없는 자의 정의는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질까 걱정이었고 소연이 조좌수에게 끌려갈까 두려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글만 읽으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힘없는 자의 진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른 돌바닥 위에 떨어졌지요. 그날 밤 도윤의 집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다 지쳐 잠들었고 소연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을 바람이 소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요. 소연은 품속에서 수놓은 천 반쪽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가문의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지요. 밀양 박씨 가문의 매화 문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장도를 꺼내 나란히 놓았지요. 은장도 칼집에도 같은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이 벌어졌다 닫혔지요. 그러나 여전히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소연이 말을 잃은 그날 밤이 떠올랐지요.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끌려가던 밤, 어머니가 소연의 손에 은장도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아라. 반드시 살아남아서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밝혀다오. 그리고 어머니는 관군에게 끌려갔지요. 소연은 도망쳤습니다. 밤새 산을 넘고 들을 건너며 도망쳤지요.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비명을 들은 순간 소연의 목에서 소리가 사라졌지요. 충격이 목소리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요. 이마에 힘줄이 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3년을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대로 있으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소연의 목 안에서 무언가가 부르르 떨렸지요. 그리고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도윤을 구하려면 자기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닫아두었던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옥사에서 도유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등의 상처에서 아직도 피가 배어나왔지요. 춥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눈을 감았지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말이 아니라 손끝에서 나오는 법이다.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지요. 소연의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약초를 다듬던 손,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던 손, 아이를 살리던 손, 바느질을 하던 손, 글씨를 쓰던 손. 소연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손끝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나는 소연의 손끝을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보았다. 마을 사람들도 소연의 손끝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다.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포기하면 안 된다. 소연이 말 없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나도 이 어둠 속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사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살금살금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도윤아. 박서방의 목소리였지요. 박서방이 살창에 얼굴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듣고만 있어. 시간이 없어. 박서방. 소연이가 내일 관아에 간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안 됩니다. 조좌수한테 가면. 아니야, 바보야. 조좌수한테 가는 게 아니야. 소연이가 관아에서 직접 진술하겠다고 했어. 진술, 소연이는 말을. 소연이가 글로 탄원서를 썼어. 그리고 나한테 이것을 맡겼어. 박서방이 살창 사이로 작은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지만 도윤은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그리고 도윤아, 큰 소식이 있어.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어. 암행어사. 충청도 일대를 순행 중이래. 마침 청풍고을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었던 모양이야. 내일 아침 관아에 도착한다고 해. 도윤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지요. 내가 장부를 갖고 있어. 조좌수가 이사또한테 뇌물을 준 장부. 이걸 암행어사한테 내밀면 끝이야.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었지요. 내일이야, 도윤아. 내일 모든 것이 결판난다. 버텨라. 이튿날 아침 관아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암행어사 한 어사가 마패를 들고 관아에 들어선 것이었지요. 30 초반의 젊은 사내, 날카로운 눈. 한양 나루터에서 도윤과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관복을 허겁지겁 갖춰 입고 뛰어나왔습니다. 어사대인, 어인일로. 민원이 접수되어 왔소. 이 고을에 억울한 옥사가 있다 하여. 한어사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때 관아 문 앞에 여인 하나가 나타났지요. 소연이었습니다. 깨끗한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때를 씻은 소연의 얼굴은 누가 보아도 양반집 교수의 풍모 그 자체였지요. 귀티가 줄줄 흐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소연의 손에는 탄원서 한 장과 수놓은 천 반쪽 은장도 그리고 낡은 삼배 조각이 들려 있었지요. 소연이 한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어사 대인.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지요. 벙어리였던 여인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목소리였지요. 저는 밀양박씨 박연수의 딸 소연이옵니다. 이사또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조좌수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조좌수도 관아에 와 있었지요. 도윤의 유배 판결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역적 누명을 쓰고 끌려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이은장도를 쥐어주며 살아남으라 하셨지요. 저는 도망치다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거지가 되어 떠돌다 장터에서 쓰러졌고 도윤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도둑이 아닙니다. 조좌수가 저를 빼앗기 위해 도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옵니다. 비단은 조좌수의 하인이 밤중에 우리 집 마당에 묻어놓은 것이옵니다. 한어사가 소연의 탄원서를 받아 읽었지요.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박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사대인, 증거가 있습니다. 박서방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지요. 이것은 조좌수의 뇌물장부입니다. 이사또에게 은자 50냥, 또 200냥, 포졸 대장에게 20냥,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한어사가 장부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조좌수. 한어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이것이 사실이요? 조좌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작이옵니다. 저 천한 것들이 꾸민 천한 것? 한어사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수놓은 천 반쪽과 은장도 3배 조각을 내밀었지요. 이것은 밀양박씨 가문의 매화 문양입니다. 천 조각, 은장도 3배에 모두 같은 문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어깨에는 어릴 적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유모 황씨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한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밀양 박씨 박연수. 그 이름을 알고 있소. 역적 누명이 의심된다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와 있었소. 이사또가 슬금슬금 뒷걸음을 쳤습니다. 한어사가 돌아보았지요. 어디 가시오, 사또. 아닙니다. 잠시 앉으시오. 한어사의 한마디에 이사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어사가 도윤을 옥에서 끌어내게 했지요. 도윤이 비틀거리며 마당에 나왔습니다. 소연을 보았지요.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소연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도윤. 소연의 목소리가 도윤의 귀에 닿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지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어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좌수. 뇌물로 관원을 매수하고 무고한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죄 결코 가볍지 않소.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 조좌수가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지요. 어사대인, 한 번만. 변명은 유배지에서 하시오. 한어사가 이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또.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죄로 파직한다. 조정에 보고하여 추가 처벌을 구할 것이오. 이사또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요. 그 모습이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춘삼이 포졸에게 붙잡혔지요.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시킨 자와 한 자 모두 죄가 있느니라. 한어사의 말에 춘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밖에 모여 있었지요. 복순이, 떡할머니, 훈장, 금성마을 이장까지 와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말을 해. 벙어리가 아니었어. 소연이가 양반집 교수였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그 속에서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알았어. 처음부터 범상치 않다고 했잖아. 도윤모가 박서방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이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지요. 어머니. 어머니가 소연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지요. 소연아, 내 목소리가 이렇게 고왔구나. 어머니와 소연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어사가 도윤에게 다가왔지요. 도윤, 나루터에서 본 적이 있지?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어사의 얼굴을 알아보았지요. 그때 그 가마에, 그렇소. 내가 충청도로 내려오기 전 한양 나루터에서 자네를 보았소. 선비가 짐꾼 일을 하는 것이 눈에 띄어 알아보게 했지. 그리고 자네 고을에 민원이 접수된 것을 보고 일부러 이곳에 먼저 들은 거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 대인. 감사는 자네 아내에게 하시오. 자네 아내가 3년 만에 입을 연 것은 자네를 위해서였으니. 한어사는 소연의 가문에 대해서도 약속했지요. 밀양박씨 박연수의 역적 누명거는 조정에 재조사를 요청하겠소. 증표가 확실하니 복권될 가능성이 높소. 소연이 한어사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 대인. 모든 것이 끝나고 도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이 소연의 손을 잡고 걸었지요. 소연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고맙습니다. 내가 무얼. 장터에서 쓰러진 저를 업어준 그날부터 한 번도 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지요. 한 번도 저를 벙어리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오. 소연이 웃었지요. 도윤이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말과 함께 피어나는 웃음. 가을 햇살이 둘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지요. 1년 전 한겨울 장터에서 핏자국 묻은 맨발의 여인을 등에 업고 돌아오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선비 옆에는 당당히 걸어가는 아내가 있었지요. 말을 하는 아내가, 이름이 있는 아내가, 지켜낼 가치가 있는 가족이. 그 뒤로 도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올랐다고도 하고 벼슬을 마다하고 청풍고을에서 서당을 여러 아이들을 가르쳤다고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윤과 소연이 평생을 함께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됨됨이는 말이 아니라 손끝에서 나오는 법이라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못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한 가지 진실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